허경영, 밈이 된 정치 진지함과 기이함 사이.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월 70만 원씩 줄 것입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은 5천만 원씩 남녀 1억을 줄 것입니다. 출산하는 사람은 3천만 원씩 줄 것입니다. 평생 한 사람당 15억을 돌려줄 것입니다. 대통령 후보인가 아니면 퍼포먼스 아티스트인가, 수많은 조롱과 의심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출마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매번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냅니다. 1987년 첫 출마, 당시 그의 나이 30대 중반,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 열린 대선에서 그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를 외쳤습니다. 놀랍게도 초기 허경영은 꽤 정상적이었어요. 경제 민주화, 부정부 폐척결, 서민 생활 개선, 지금 들어도 그럴듯한 공약들이었죠. 하지만 지지율은 미미했고 언론의 관심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전략을 바꿨어요. 평범하면 주목받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점점 더 강렬해졌습니다. 공중부양, 외계인 접촉, 초능력, 이게 정말 전략일까요? 아니면 진짜 믿고 있는 걸까요?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의 메시지가 일관되게 서민을 향했다는 것. 대기업 해체, 토지 공개념, 무상의료, 기이한 포장 속에 담긴 건 의외로 진보적 정책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절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선거 때마다 사재를 털어 후보 등록비를 냈죠. 이게 단순한 관심 끌기였을까요? 2000년대 중반, 허경영은 인터넷 밈의 중심이 됩니다. 허본자라는 별명과 함께 말이죠. 하지만 재미있는 건 그의 팬층이 생각보다 다양했다는 것. 기성 정치에 실망한 청년들, 극단적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 그냥 재미로 보는 사람들, 모든 층에게 서로 다른 의미로 다가갔어요. 2022년 대선에서도 여전히 출마했습니다. 지지율 0.8%였지만 여전히 화제였죠. 이번엔 또 뭔 소리를 할까? 현재 그는 국가혁명당 대표로 활동 중입니다. 유튜브 채널 운영, 전국 순회 강연, 그는 이제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어요. 흥미로운 건 그의 지지층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 허경영은 허경영이다. 이상하지만 일관되고 웃기지만 진지한.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면서도 관심을 갖습니다. 적어도 거짓말은 안 한다. 적어도 돈은 안 받는다. 정치는 현실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허경영은 정치인이라기보다는 현상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여주는 건 분명합니다. 정치도 하나의 표현이다. 진정성이 있다면 형식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기성 정치인들의 거짓말보다 허경영의 기행이 더 진실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허경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정치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회창, 고집과 원칙, 대쪽 판사의 정치 인생. 1997년 대선, 한 남자의 이름이 뉴스와 신문 그리고 골목까지 가득 메웁니다. 정의가 이긴다. 이회창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깔끔한 이미지, 그리고 가장 냉철한 보수 정치인. 이회창은 그렇게 등장했고 결국 대통령이 되지 못한 최고의 후보로 남았습니다. 그는 왜 두 번의 대선에서 졌고 왜 여전히 보수의 이상형으로 남아있을까요? 서울대법대, 고시수석, 대법관, 모든 걸 갖춘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 냉정하고 이성적인 원칙주의자라는 이미지와 달리 실제로는 상당히 감정적이고 고집스러운 면이 있었어요. 대쪽 판사라는 별명이 생긴 건 국무총리 시절이 아니라 이미 판사 시절부터였습니다. 타협을 모르는 직진형 성격 때문이었죠. 1997년 신한국당 대선 후보로 나선 이회창. IMF 외환위기 속에서 깨끗한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로 보수의 기대를 한몸에 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김대중에게 39만 표 차이로 패배합니다. 0.8%포인트 차이,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2002년 다시 대선에 나섭니다. 이번엔 젊은 노무현과 맞붙은 보수의 마지막 희망.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 실수가 생깁니다. 두 아들의 병역 문제, 장남과 차남의 병역 기피 의혹이 불거지면서 깨끗한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었죠. 시대의 흐름은 원칙보다는 감동을 원했습니다. 노무현의 미안하다는 한마디가 이회창의 수십 페이지 정책 자료보다 강했어요. 그의 말투는 지나치게 딱딱했고 그의 메시지는 너무 고지식했습니다. 이회창은 다시 패배했고 그의 정치는 더 이상 국민의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2007년엔 독자 출마까지 감행했지만 보수 진영의 분열만 불러왔을 뿐이었죠. 그때부터 그는 당의 반역자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정계 은퇴 이후 이회창은 정말로 조용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2017년 유승민의 대선 출정식을 마지막으로 7년간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어요. 그런데 2024년 6월 깜짝 등장. 89세의 나이로 정현욱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거대 야당이 브레이크 없는 벤치처럼 폭주할 것을 우려한다는 여전히 날카로운 정치적 분석을 남겼습니다. 백발의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예리했어요. 7년 만의 모습에 보수 진영이 술렁했죠. 그는 누구보다 대통령에 가까웠지만 누구보다 시대와 어긋났습니다. 만약 그가 30년 전에 태어났다면, 아니 30년 후에 태어났다면 분명 다른 결과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항상 이렇게 남습니다. 대통령은 못 됐지만 대통령 같았던 사람, 완벽했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했던 정치인. 그것이 이회창의 정치입니다. 이인재, 선택의 대가, 피닉스가 된 남자. 1997년 김대중, 이회창, 그리고 이인재 세 사람의 삼자구도 대결은 그의 한국 정치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중 이인재는 자기 당을 떠나 단독 출마를 택합니다. 그 선택은 결국 김대중에게 승리를 안기고 보수 진영을 분열시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3번의 당적 변경, 6선의 국회의원,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피닉스라고 불렀죠. 1948년 충남 논산,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이인재. 학비가 없을 정도로 어려웠지만 경복고를 거쳐 서울대 법대에 진학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의 학생 시절 사회법학회라는 학생운동 서클에 가입해 전태일 분신사건과 삼선 개헌 반대 운동에 참여했어요. 유신반대 민주화 운동 때문에 강제 징집까지 당했죠. 사법시험 합격 후 판사를 거쳐 변호사가 되었지만 그는 기득권층이 아닌 노동자들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이 된 거예요. 경선 패배 뒤 국민신당을 창당하며 독자 대선 출마를 강행합니다. 지역주의를 타파하겠다. 기성 정치를 혁신하겠다. 당시 지지율 20%를 넘나들며 정말 대단한 돌풍을 일으켰어요. 젊은 유권자들은 그를 새로운 정치인이라고 불렀죠. 결국 대선 본선에서는 19% 득표로 3위. 하지만 그 한 번의 선택이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김대중 당선의 숨은 공로자, 보수 분열의 주범. 이후 이인재는 정말 많은 당을 거쳐갑니다. 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새누리당 총 13번의 당적 변경. 왜 그랬을까요? 사실 그에게는 나름의 일관된 철학이 있었어요. 서민을 위한 정치, 반기득권 정치. 하지만 정당들은 그를 이용만 하고 버렸습니다. 선거 때만 필요한 존재로 여겨졌죠. 그래서 그는 계속 떠돌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때마다 당선이 됐다는 것. 피닉스라는 별명이 괜히 생긴 게 아니었어요. 2024년 2월 정계 은퇴를 선언합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까지 했지만 결국 공천에서 탈락했어요. 76세의 나이로 맞은 마지막 패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다. 하지만 그의 정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하면 포기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용기다. 그는 원칙을 지키려 했지만 현실에 타협했고 혁신을 외쳤지만 기득권에 머물렀습니다. 어쩌면 그는 우리 모두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높지만 현실은 고단한,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13번의 당적 변경, 6선의 국회의원. 그것이 이인재가 증명한 정치의 또 다른 진실입니다. 유승민, 외로운 보수, 배신인가, 원칙인가?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은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2015년 국회 연설, 한보수 정치인이 마이크를 잡고 대통령을 비판합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입니다.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소속, 그는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배신자가 되었고 또 동시에 원칙 있는 보수로 떠올랐습니다. 유승민은 보수일까요? 진보일까요? 아니면 둘 다 아닐까요?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위스콘신대 박사, 청와대 정책비서관, 국회의원, 전형적인 엘리트 테크노크라트 코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보수 정치인들과 달랐어요. 복지도 보수의 가치다. 합리적 증세가 필요하다. 2002년 이회창 캠프에서 정책통으로 활동했지만 이미 그때부터 좀 다른 보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그는 점점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포퓰리즘적 공약은 안 된다.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한다. 새누리당 원내대표까지 올랐지만 결국 친박 세력에 의해 밀려났죠. 당의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2016년 탄핵 정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것은 보수의 자정이다. 결국 바른정당을 창당합니다. 개혁 보수, 합리적 보수, 새로운 보수 정치의 가능성을 제시했어요. 2017년 대선 출마 토론에서는 정말 빛났습니다. 구체적 정책, 논리적 설명, 합리적 대안. 하지만 기성 보수 지지층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너무 왼쪽으로 갔다. 보수를 배신했다. 결과는 6.8%, 4위. 아쉬운 결과였지만 그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2020년 총선 불출마, 2022년 대선 불출마, 2024년 총선도 조용한 행보. 하지만 그는 여전히 활동 중입니다. 칼럼 기고, 강연 활동, 방송 출연, 제3지대 혹은 합리적 보수의 씨앗을 뿌리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진정한 보수가 아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복귀를 기다립니다. 언젠가는 그가 필요한 시대가 올 것이다.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입니다. 유승민은 너무 일찍 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제시한 합리적 보수의 비전은 분명히 미래에 필요한 정치입니다. 혼자 걷는 길이 때로는 가장 올바른 길이다. 유승민이 걷고 있는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